자, 오늘은 이제 주행이 3일차 주행이고요. 그 서울 뭐 거의 중심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북악 스카이웨이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이제 뭐 제가 북악 스카이웨이는 몇 번 가본 적이 있었고 영상으로도 한번 이제 촬영을 남긴 적이 있었죠. 근데 그때는 선행하는 이제 차들도 있었을 뿐더러 이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뭐 좀 제대로 된 와인딩을 즐기기에는 약간 부족한 정도 스피드 레인지밖에 낼 수 없었던 부분, 그런 아쉬움들이 있긴 했었어요. 네, 뭐 그런 아쉬움들이 있긴 했는데 뭐 오늘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내 주행은 이제 오늘로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정체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2일차 주행할 때도 영상에 좀 많이 담겨져 있었고, 그래서 이제 시내 주행은 뭐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뭐 어느 정도는 이게 차가 보여주는 특성을 파악하는 데는 뭐 어려움이 더 이상은 충분히 파악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내 주행할 때 정체 상황도 많이 겪었고, 이제 어제 정서진 가서는 조금 달려보긴 했었는데 연비는 평균 연비가 지금 7.1k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체 상황이 많기도 했었고, 어제 제법 RPM을 높여서 주행을 해보는 상황도 있었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에어컨도 이제 계속 날씨가 덥다 보니까 켜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평균적으로 연비가 한 7km 정도 수준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나오는 정도 수준이 한 7km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비가 좀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뭐 거의 6km 초반대 정도까지도 지금 트립 컴퓨터상으로 뭐 5km까지도 사실은 보긴 봤었고요. 확실히 뭐랄까, 다양한 부분의 만족도를 이제 골고루 추구하는 그런 차량들과는 비교해 봤을 때는 같은 배기량이라고 하더라도 연비는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차의 컨셉을 감안하면 뭐 이 부분이 큰 단점이라고, 뭐 물론 연비가 더 좋게 나오면야 그게 나쁜 건 아닌데 뭐 아쉬울 부분이 전혀 없죠. 연비가 잘 나오면 재미까지 있으면서.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뭐 이 정도의 재미를 보여주는 차에서 이 정도 연비면은 그래도 나쁜 편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스포츠 주행을 계속하면 당연히 이것보다는 연비가 더 떨어질 것 같긴 하고요. 지금 기름 게이지도 제가 이틀 차 주행을 하고 딱 절반까지 지금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연비가 별로 안 좋은 차들은 게이지 떨어지는 게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좀 체감이 될 정도로 좀 떨어지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에어컨을 안 켜고 그냥 송풍만 켜놓은 상태인데, 이제 지금 기온에서는 켜긴 켜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오전에 비가 좀 내리면서 약간 시원해지는 느낌이 있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어컨을 안 켜고 한번 달려봐야 되겠다. 이제 그게 제가 어제 느낀 부분 중에서, 이제 에어컨을 켰을 때 RPM이 약간 떨어지면서 살짝 악셀 반응에도 조금 느낌의 차이가 있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의 느낌이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안 느껴진다라고 봐도 될 정도의 차이일 것 같은데, 이제 수동 같은 경우에는 출발할 때 느낌 차이가 약간 있거든요. 네, 지금도 이제 제가 2단으로 변속을 할 때 이 느낌 차이, 차가 약간 꿀렁하는 것 같은 이 느낌 차이가 똑같은 악셀량을 밟았을 때에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에어컨을 제가 껐다면은 이런 느낌이 이 정도 악셀을 밟으면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에어컨을 켰을 때, 이제 출발할 때 그런 1단에서 2단 변속하고 이제 클러치를 붙이는 순간에 약간 꿀렁임 같은 이런 느낌들. 그러니까 이게 RPM을 조금 더 높게 쓴 상태에서 변속을 해주면 해소가 되긴 하는데, 이게 이제 제 차에서 주로 계속 느꼈었던 부분이라, 제가 그 이후에 타봤었던 뭐 알싸 10라인이라든지 또
시동이 뭐가 있었더라. 벨로스터 1.6 바로 직전에 타봤었던 벨로스터 1.6, 비록 튜닝된 차이긴 하지만 그런 차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안 느껴졌는데, 지금 이 벨로스터 N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 차의 어떤 특징 때문인 건지, 뭐 아니면 사실 근데 뭐 어떤 점화 플러그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주행거리가 지금 1500km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차의 특징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 에어컨을 켰을 때 RPM이 좀 떨어지고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출발할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는 게, 출력이, 제 차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낮아서 그렇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벨로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낮은 출력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증상들이 보이는 걸 보니까 이게 꼭 출력하고만 꼭 연관되는 현상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었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출발할 때 RPM을 제가 한 2,500, 이 정도까지 이제 올려서 변속을 해주면 없어요. 그럼 꿀렁임이 없는데, 정체 상황이나 이렇게 RPM이 되게 낮게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2단을 넣는 경우 있죠. 이제 그런 경우에서는 좀 꿀렁임들이 에어컨을 켰을 때랑 안 켰을 때랑의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뭐 이거는 보통 일반적으로도 변속을 한 2,500rpm 정도? 이 정도에서 이제 아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2,500rpm 정도에서 변속을 하시는 게 굉장히 드문 케이스가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배기음이나 뭐 이런 소리들이 워낙에 사람을 자극시키는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RPM을 3,000 이상은 계속 쓰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아마 마음속에서 이렇게 차주분들은 다 끌어오르실 텐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못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달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뭐 좀 RPM 되게 낮게 쓰면서 좀 천천히 편안하게 달리고 싶을 때도 있고, 또 그렇게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도 물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체감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체 구간에서 어제 제가 운전을 쭉 지속적으로 하면서 발견한 부분인데요. 이 레브 매칭 기능을 스포츠 주행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레브 매칭이라는 거를 기능을 집어넣은 게 다운시프트 할 때 이제 수동에서는 뭐 더블 클러치 혹은 싱글 클러치, 힐앤토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때 회전수 보상을 이제 사람이 직접 해주게 되니까 이제 그 부분을 운전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대신 이제 ECU가 제어를 해준다라는 어떤 그런 취지의 기능인데, 제가 정체 구간에서 운전을 하면서 이제 느낀 부분이, 이거 정체 구간에서도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켜볼게요. 레브 매칭을 하고, 이게 지금 보여드리려면 차가 또 막히네. 이게 이렇게 차가 멈췄다 갔다 뭐 이런 상황들 있잖아요. 자, 이런 상황들에서 이제 레브 매칭이 없는 그냥 일반적인 수동 변속기 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부드럽게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어를 그러니까 2단에서 뭐 1단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1단에서 거의 멈추기 직전에 중립으로 뺐다가 다시 1단으로 넣거나 뭐 이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RPM을 좀 띄워줘야 되는 상황들. 그런 상황에서 사람이 그걸 다 일일이 해줘야지 부드러운 승차감을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RPM을 띄우는 행위, 그러니까 블리핑을 안 하려면 클러치를 되게 부드럽게 붙여줘야지 이런 부분들 변속 충격이 완화가 돼서 승차감도 좋아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 레브 매칭을 켜게 되면은 다 이제 ECU가 해주니까, 차가 해주기 때문에 엄청 운전이 수월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체 구간에서도 되게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벨로스터 다른 차주분들도 정체 구간에서 이렇게 켜놓고서 이런 운행을 하시는지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을 혹시 안 해본 분이 계시다면 이거 기능 정체 구간에서 꼭 한번 켜고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이 기능이 편리하다라는 사실을 아마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레브 매칭이 이제 어떤 타이밍에 작동하는지가 계속 궁금했었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선가 말씀을 드렸었던 게, 그러니까 일상 주행을 하다 보면 이게 기어를 바꾸려고 하다가 다시 안 바꾸게 되는 순간이나 뭐 이런 상황들에서, 그러니까 타이밍을 얘가 잘 못 맞춰가지고 이 블리핑을 안 해줘도 되는 타이밍에 블리핑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블리핑 타이밍이 좀 빠르다던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어를 탁탁 이렇게 넣는다 그러면은 탁 하고 기어를 넣기 전에 딜레이 타임이 조금 더 길어진다던가, 이랬을 때 이제 이 클러치를 붙이게 되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도 내가 변속을 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ECU가 컨트롤 하게 되면 어떤 타이밍에 어떤 식으로 영리하게 작동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크게 위화감이 안 느껴졌었습니다. 되게 영리하게 작동을 하는 것 같고, 일단 작동되는 거는 클러치를 밟고 이제 기어를 넣을 때, 자, 기어가 완전히 들어가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쪽 방향으로 기어를 이렇게 살짝 밀고, 그러니까 들어가기 직전의 상태 있죠. 자, 그 상태를 유지를 하면 블리핑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클러치를 밟는 것만으로 들어가진 않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 레브 매칭의 모드가 두 가지인가 세 가지인가 있잖아요. 뭐 스포츠 플러스 이렇게 있는데, 이제 스포츠 플러스 모드 정도에서는 그냥 기어를 빼기만 해도 이 레브 매칭이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냥 노멀한 상태, 지금 드라이브 모드가 노멀로 설정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는 이제 레브 매칭을 켜게 되면, 제가 중립으로 그냥 놓는 것만으로는, 그러니까 기어를 빼는 상황이 되겠죠. 중립으로 빼는 상황에서만은, 그 상황에서는 이게 블리핑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블리핑이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기어를 이렇게 넣기 위해서 완전히 이렇게 밀어 넣은 상태는 아니고, 기어를 넣기 위해서 이렇게 갖다 대는 정도 느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갖다 대는 정도 순간에 블리핑이 들어갑니다. 제가 주행을 하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레브 매칭이 켜져 있는 상태고요. 좀 앞쪽에서 이제 조금 정체가 아마 있을 것 같으니까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2단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이때 클러치를 밟고 2단에 갖다 대면 이렇게 뜹니다. 지금 이제 넣기 전에 이렇게 블리핑이 들어가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립으로 빼는 것만 가지고는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포츠 플러스 같은 모드에서는 거의 중립으로 빼는 정도 타이밍에서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M 모드에서 경험한 걸로는 그냥 중립으로 뺐을 때에도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중립으로 그냥 기어를 빼주기만 해도 레브 매칭 들어가는 건가,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노멀 모드에서는 이 레브 매칭 기능을 켜게 되면 중립으로 빼는 것만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중립으로 빼거나 뭐 클러치를 밟거나 이런 것만으로는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어를 이제 갖다 대.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일단 한번 넣어볼게요. 지금은 거의 멈춰서 안 들어갔나 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도 이제 속도가 감속이 되면 제가 2단을 넣어볼 텐데, 자, 2단을 한번 넣어볼게요. 클러치 밟고 기어를 갖다 대면 네,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타이밍을 조금 한번 늦게 가져가 보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제 좀 궁금한데, 제가 아직 실험을 못 해봐서 지금 한번 타이밍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어제 이제 거의 한 15km 미만 정도 속도에서는 제가 이제 기어를 1단, 2단 이렇게 바꿔가면서 주행을 해봤는데, 그때는 1단을 넣는 상황에서 이제 이 레브를 이렇게 쳐주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또 그런 상황이 안 나오네요. 지금은 안 나오네. 이게 뭔가 작동하는 로직이 있나 봅니다. 근데 이제 1단을 제외한 나머지 단수에서는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어를 이렇게 갖다 대는
그 타이밍에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뭐 미션 쪽 뭐 내부나 뭐 이런데 뭐 이렇게 센서가 달려 있다든지 뭐 그런 방식일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정체된 상황에서는 뭐 2단 중립, 2단 중립, 혹은 뭐 1단 중립, 1단 중립, 뭐 이런 과정들, 혹은 뭐 1단에서 클러치만 계속 밟고 있다든지. 네, 지금 이제 1단 들어가죠. 자, 이렇게 이제 1단까지도 레벨 매칭이 들어가 주기 때문에 뭐 클러치를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반 클러치를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해야 되는 뭐 그런 거나, 아니면 일일이 다 인간 블리핑을 해줘야 된다라는 뭐 그런 문제들. 자, 여기서 2단 한번 넣어볼게요. 네, 굉장히 지금 뭐 전혀 어떤 엔진 브레이크 같은 그런 것들 위화감이 없이 뭐 당연한 부분이겠죠. 컴퓨터가 제어를 하는 거니까. 완벽한 레벨 매칭이 들어가주기 때문에 정말 내가 운전을 엄청 잘한다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레벨 매칭 기능이, 레벨 매칭하는 뭐 거의 타이밍도 거의 완벽에 가깝고, 매칭의 양, 블리핑의 양도 뭐 거의가 아니라 이건 뭐 100% 완벽하기 때문에 좋은 기능임에는 분명한데, 이게 이제 수동 변속기를 처음 타시는 분들에게 정말 유용한 기능은 확실히 맞거든요. 맞는데 이제 이게 클러치를 다루는 어떤 그런 스킬을 늘리는 데는 별로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별로 도움이 아니라 이 기능만 계속 쓰던 분이 다른 수동차를 몰게 되면 아마 수동 초보라고 다시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클러치를 어떻게 미묘하게 각 다양한 상황들에서 다루는지가 수동 운전, 그러니까 정말 레어한 수동 운전, 이런 어시스트들이 없는 그냥 옛날 수동차들을 다루는 데는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인간이 기계를 뭐 이기긴 힘들겠지만 그런 연습들을 통해서 이제 꾸준하게 훈련이 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어떤 수동차를 갖다 주더라도 잘 타시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연습을 하기 위한 용도로는 이 기능을 끄고 타보시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뭐 어떤 상황이 될 수 있냐면, 예를 들면 1단에서 2단으로 변속을 할 때 그때 이제 클러치 조작을 잘 해주지 않으면, 물론 타이밍도 있겠지만 클러치 조작을 좀 부드럽게 떼주거나, 기어비 차이가 큰 구간이기 때문에 클러치 조작을 부드럽게 해주거나 어떤 타이밍을 잘 맞추지 못하거나 하면은 꿀렁임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꿀렁임이 생기는 타이밍에서 클러치 조작을 되게 상황에 맞게, 이게 이제 또 상황별로 다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클러치 조작을 해주는 그 기능은 이 레벨 매칭 기능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레벨 매칭은 단순히 뭐 중립 상황에서 기어를 넣을 때, 혹은 다운시프트를 할 때, 뭐 이제 이런 상황들에서, 그러니까 차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들에서 이 기어별로 회전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회전수를 보상해주는 기능이지, 그러니까 1단에서 2단으로 업시프트를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타이밍 미스로 생기는, 혹은 클러치 조작 미숙으로 생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까지 보상을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조작법을 익히려면 이 기능을 끄고 계속 타보셔야지 아마 능숙해지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동 변속기 차를 계속 타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스포츠 주행에서, 그런 상황에서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무 편하게 다운시프트를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마치 패들 시프트 탕탕 당기면은 레벨 매칭이 자동으로 들어가면서 RPM이 올라가는
회전수가 올라가면서 배기음도 좀 재밌게 내주고 그런 스포츠카들, 요즘 최신의 스포츠카들에서 느껴지는 단지 이게 이제 패들에서 기어 레버로 옮겨왔다라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정도로 쉽게 이 다운시프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 지론 중에 하나기도 한데 뭔가를 능숙하게 배우려면 어렵게 배워야 된다라는 게 좀 제 지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쓸데없는 그냥 제 아집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수동 연속기를 계속 고집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 다양한 상황에서 적응력을 조금 더 기르고 싶다 하시면은 레벨층을 끄고 타보시고 그 차이점을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체 구간입니다. 16가량 정체가 예상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정체 구간이 나왔으니까 이런 타이밍에서 정말 레벨층이 유용하게 사용이 되겠죠. 자, 여기서도 1단이 이제 먹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지금 거의 멈출 상황이니까 중립으로 기어를 빼고 자, 이 상황에서 클러치를 밟고 1단으로 이렇게 넣으면 안 먹네요. 이게 또 적용이 되는 상황이 뭐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항상 똑같이 또 적용이 되진 않네요. 아까는 또 1단이 먹는 경우도 있었고 지금은 또 안 먹는 경우가 있고 이런 거 보니까 이게 뭐 항상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한 1250 이 정도 RPM에서 한번 넣어볼게요. 1단으로 이 타이밍에서 또 들어가네요. 이게 RPM이 한 1000 정도는 넘어야 작동을 하나 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평소 때 그냥 제 차로도 힐앤톤, 뭐 레벨층 이런 것들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스포츠 주행할 때 이런 기능들을 사용을 하는 게 편하다, 물론 되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편하다라기보다는 편한 것도 물론 맞긴 맞는데요. 그 느낌보다는 와 되게 신기하다라는 느낌으로 다가왔다면 와, 이 기능 정말 좋다라고 느꼈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체 구간에서 클러치나 악셀 조작을 되게 미묘하게 해주면서 운전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오른발 왼발이 사실 엄청 바쁘게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이런 기능이 없는 차에서 부드럽게 차를 몰려면.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 버튼 하나를 딱 누르고 레벨층을 켬으로 인해서 다 해결이 돼버리니까 와, 정말 정체 구간에서 오히려 이걸 꼭 사용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배기음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배기음에 감탄을 했었던 차종이 실제로 들어본 것 중에서는 마세라티는 정말 배기음이 진짜 멋있다라는 느낌이었었고, 그 다음에 제규어 F타입도 배기음을 실제로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제규어 F타입은 배기음이 정말 이 벨로스터보다 훨씬 더 커요. 정말 그 차 같은 경우에는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그 소음 규제를 통과한 건가 싶을 정도로, 물론 제가 이 차 표현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훨씬 더 배기음이 큽니다. 크고 날카로워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차종 같은 경우에 배기음을 듣고 제가 뭐 한 진짜 10년 전이었다면 피가 끓는다라는 느낌이 약간 들었을 정도로 그렇게 배기음이 굉장히 터프하고 매력이 있는 배기음이었었는데, 그런 비슷한 느낌의 배기음을 이렇게 국산차에서 듣게 될 거라고 정말 생각을 못 했거든요. 게다가 지금 벨로스터는 4기통 엔진이잖아요. 배기음이 정말 노멀한 벨로스터를 탔을 때 느꼈었던 이 사운드 제너레이터, 지금 여기도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달려있다고는 하시더라고요. 보통 벨로스터 다른 차주분들 중에서는 이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거슬리고, 지금 어제 주행 오늘 주행 이렇게 하면서도 지금 보니까 한 3000rpm M모드나 뭐 커스텀에서 이제 가변 배기를 완전히 열어놓고 달릴 때 한 3000rpm 정도가 지나가니까 어디서 이제 부밍이 생겨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앞쪽, 그러니까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달려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쪽 부분에서 막 파르르 떨리는 소리가 나요. 이제 그 3000에서 4000rpm 정도 사이에서 나는 것 같고, 이제 그걸 아예 가버리면 이제 또 소리가 안 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도 영역대에서 그게 소리가 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네, 플러스 이제 좀 인위적인 소리를 듣기 싫어하시는 문제도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운드 제너레이터를 그냥 떼버리시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고정을 또 다르게 시키시는 방법들이 있던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좀 보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이 차주분께서는 시속 7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여기서는 일단 안 먹네요. 일단은 그냥 랩매칭을 웬만하면은 정말 정체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경우 아니면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1단까지도 지금 뭐 분명히 RPM은 사용 가능한 영역대에서 낮은 속도에서 1단을 넣어봤는데 1단까지는 다른 단수에서 이렇게 랩매칭을 자연스럽게 쳐주는 것처럼 이렇게 쳐주진 않네요. 이건 뭐 또 스포츠 플러스 모드나 뭐 이런 모드에서는 또 모르겠습니다.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노멀 모드에서 랩만 켜놓고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특정 상황에서만 좀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1단, 2단에서 1단으로 이제 다운시프트를 하는 상황에서 말이죠. 자, 사운드 제너레이터 말씀을 이제 드리다가 잠깐 다른 얘기를 했는데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제가 처음 경험을 해봤었던 게 벨로스터 중에서는 1.4 모델 그때 이제 그린카에서 한 몇 시간 정도 차를 타보면서 이제 느꼈었던 부분인데 제일 처음에는 재밌다라는 느낌이 있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차 컨셉 자체도 생긴 것도 좀 약간 악동 같은 이미지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실내에 사실 타보면은 좀 좁다는 느낌이 많이 들긴 하거든요. 좁다라는 느낌, 앞유리가 조금 많이 누워 있어서 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좀 좁은 데 갇혀있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울려 퍼지는 소리가 마치 이제 레이싱 게임 할 때 느껴지는 그런 소리라서 제일 처음에 한 1시간 정도까지는 재미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1시간 정도가 지나가면서부터는 좀 소리가 인위적이다 보니까 금방 질리는 느낌이 있고 끄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 벨로스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사운드 제너레이터에서 소리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를 지금 따로 끌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뒤에서 나오는 이 배기음 사운드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제너레이터의 소리가 잘 안 들려서 묻히는지 혹은 소리가 나는데 제가 이 리얼 사운드랑 약간 혼합이 돼서 착각을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인위적이다라는 느낌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조금 그 팔을 떨리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었던 떨리는 그런 소리들이 들리는 것들, 그런 부분들만 좀 잡아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 차 같은 경우에 제 차랑 비교를 해보자면 제 차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휠마력으로 따지자면 100마력 간신히 넘는 정도밖에 아마 안 될 거예요. 이제 그런 낮은 마력의 차인데 제 차는 에어컨을 켜고 지금 한 이 정도 RPM에서 지금 1단으로 주행을 해도 차가 약간 빌빌대는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한 1200rpm 정도 내외에서 왔다 갔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이거는 벨로스터 M뿐만이 아니라 제 차가 마력이 좀 많이 낮아서 생기는 증상일 것 같은데 뭐 일반 노멀 벨로스터 모델들 아니면 뭐 아이서 10라인 뭐 이런 모델들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이 정체 상황까지를 제가 경험을 해본 건 아니지만 출발할 때 이제 상황에서 보면은 조금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단으로 이렇게 클러치를 다시 밟았다가 힘이 딸리면은 시동이 꺼질 것 같은 느낌이 나니까 클러치를 또 밟아서 기어를 중립으로 빼주거나 중립 상태를 또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이 그냥 1단으로도 되게 천천히 지금 시속 한 몇 킬로 정도 될까요? 8km? 이 정도를 그냥 1단으로 천천히 주행을 하는 이 상황에서도 뭐 매끄럽게 주행이 됩니다.
매칭이 방금도 제가 혹시 들어가지 않을까 하고 이제 살짝 갖다 대봤는데 램 매칭이 일단 중립 상태에서 1단으로 넣었을 때 들어가는 어떤 특정 상황이 있나 봅니다. 아, 요것만 어떻게 해결되면은 진짜 정체 구간에서 완전 천하무적일 것 같은데 말이에요. 자, 랩을 한번 이제 꺼볼까요? 꺼보고 문제는 제가 이 주행 상황 속에서 순전히 제 발로만 이런 아까 랩 매칭이 해주는 기능들을 제어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뭐 저야 뭐 일상적으로 기능이 없는 차를 계속 타고 다니는 상황이다 보니까 켰을 때 되게 편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고 뭐 꺼도 그냥 그 상황이 몸에 적응돼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불편하다는 느낌은 안 들 텐데 만약에 계속 이제 이 기능을 켜놓고서 사용을 하시던 분이 이 기능을 딱 끄고 차를 탔다 그러면 완전히 아마 다른 차로 느껴지지 않을까. 수동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웠었나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큰 부분을 이제 이 랩 매칭이 담당을 해주는 거죠. 수동차에서 어려운 큰 부분을. 자, 그리고 이제 이 썬팅이 앞유리도 그렇고 측면 유리는 제 차랑 비슷한 정도일 것 같은데 전면 유리도 아마 제 차랑 비슷한 정도 투과율일 것 같아요. 근데 라이트가 지금 LED 라이트가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요즘 차들은 다 LED 라이트가 기본 거의 한 준준형급 정도부터는 거의 대부분 기본으로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라이트도 밝고 좋습니다. 제 차는 이제 할로겐 라이트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면율이 이 정도 상태에서 라이트를 켜고 있을 때는 사실 계기판을 보지 않으면 라이트가 켜졌다라는 사실을 인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어두운 편이죠. 자, 지금 2단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뭐 한 1000rpm 정도에서 한 20km, 지금 1250rpm 정도에서 한 뭐 20km, 25km 사이 왔다 갔다 내외 정도. 자, 그 정도 주행하는데 지금 이 오르막이거든요. 터널 내부인데 자, 오르막 상황에서도 이게 힘의 부족함이나 뭐 이런 것들 저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차고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노멀 벨로스터보다는 좀 차고가 낮은 편이고요. 딱 옆에서 봤을 때, 뭐 앞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차가 좀 낮아 보이긴 합니다. 옆에 이제 특히 일반적인 수용차들이 서 있을 경우에는 그 차이가 더 확실하게 느껴지고, 근데 이제 그렇게 낮게 보이는 차고에 비해서 탈 때에도 몸을 좀 숙여서 타야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스포츠 쿠페처럼. 근데 이제 그렇게 타야 되는 약간 낮은 차고에서 기대되는 어떤 그런 시트 높이 정도로 낮지는 또 않습니다. 시트 높이가 조금 더 낮아도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지금에서 한 5cm 정도 시트 높이를 낮추면, 그러니까 최저 높이가 한 5cm 정도 더 내려갈 수 있으면 딱 좋은 시트 포지션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이게 이제 뭐 스포츠성 펀드라이빙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나온 완전한 컨셉 모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트가 그냥 일반 승용차 정도 높이라는 점, 그런 점은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요. 시트가 낮음으로 인해서 이제 얻어지는 장점들이 또 있죠. 장단점이라는 게 뭐 어떤 거든지 간에 다 뭐 장점만 있는 뭐 그런 건 없으니까요. 시트가 이제 좀 낮아질수록 차가 조금 더 노면의 어떤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을 더 잘 느낄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차의 움직임과 더 내가 핸들링을 했을 경우에 차의 움직임과 더 이제 일체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트를 낮췄을 때 얻게 되는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반면에 이제 시트가 또 낮으면 타고 내리기 불편하다, 뭐 그런 부분에 단점이 또 되겠죠. 근데 이제 이 벨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타고 내리기 승하차의 어떤 편리함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시트가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뭐 모두 변화 없이 그냥 노멀 모드로 계속 달리고 있는 중이고요. 자, 지금 오르막 올라가는데 되게 진짜 토크에 여유가 있다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자, 이제 오르막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경사각이 좀 급하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경사로 밀림 방지 기능, 자, 이게 이제 어떤 타이밍에 작동하는지 이게 궁금해가지고 지금 중립에 이제 클러치를 놓고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에 발을 떼면 네, 이렇게 밀립니다. 뒤로 밀리고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클러치를 밟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안 밀리죠. 이런 차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클러치를 밟고 안 밟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을 잘 못 맞추면 뭐랄까 출발하려고 할 때 오히려 차가 약간 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제 차처럼 이제 이런 기능이 없는 차를 탈 때랑은 좀 출발 방식을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어를 넣고 브레이크에서 먼저 발을 떼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발 떼자마자 이제 악셀 전개를 하게 되는데 반클러치 놓으면서 지금 이 기능이 있는 차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반클러치가 들어가면서 악셀을 밟아가는, 그러니까 브레이크에서 악셀로 가는 발의 움직임을 조금 천천히 해야 된다. 그 정도는 파악을 해봤습니다. 근데 시동 꺼질지도 몰라요, 이 타이밍에. 제가 그런 부분들의 적응력이 아직 완전하지 못해서. 네, 이게 이제 조금 더 적응이 되면 은 이제 블리핑을 지금처럼 넣지 않고도 이제 제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 적응이 되면. 근데 이제 뭐 아직까지는 이게 좀 낯선 느낌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덕에서 이제 차가 막 잡아버리는 이 느낌이 좀 낯설게 다가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매끄럽게 출발을,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출발을 하려면 이 기능에 조금 더 적응을 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는 느낌입니다. 100m 앞에 보행자 사고 나갈 구간입니다. 자, 이제 산길 접어들면서부터는 제가 M모드, 그 다음에 뭐 커스텀 모드 뭐 이렇게 좀 바꿔가면서 한번 주행을 해보긴 할 텐데, 이게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워낙에 배기음이 크다 보니까 한편으로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이거 누가 신고하지 않을까, 산에서 폭주하고 있다고 신고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한편 되긴 합니다. 그냥 눈치를 좀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제 시트 높이를 아까 처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체형과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트는 가장 낮추고, 스티어링 휠은 거의 대부분의 차들은 끝까지 앞으로 뽑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충 포지션에 이 정도 되게 맞추고 있는데, 스티어링 휠이 조금 더 뽑히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2cm에서 한 3cm 정도? 그 정도 조금 더 텔레스코픽이 앞으로 가능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트를 제가 뒤로 좀 밀고 싶은데, 지금 이제 클러치 높이에 항상 제가 시트를 맞추기 때문에 시트를 한 클릭 정도 뒤로 밀어도 여유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트를 뒤로 밀게 되면 스티어링 휠이 조금 멀어져서 조작을 빠르게 해야 되는 상황이 조금 아쉬움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제가 한 2-3시간 정도 타봤으면 아마 못 느꼈을 부분인데, 지금 그래도 지금 뭐 시간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3일째 정도 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무지하게 불편하다 막 이런 건 아니에요.
저는 잠시 후 웬만하면은 이어서 90m 앞 차에 이제 다 맞추자 뭐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정말 불편한 부분들 같은 경우 뭐 그런 차는 아직까지 못 만났던 것 같은데 뭐 레이 같은 차종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게 뭐 그것도 이제 옵션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텔레스코픽이 아예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제가 운전을 하는 이 입장에서는 이 스티어링 휠과의 팔과의 손과의 거리, 이 거리에 모든 걸 다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시트도 거기 맞춰야 되고, 또 맞추다 보면은 페달이 너무 가까워져야 되기 때문에 무릎이 구부러져야 되고, 구부러지면서 발목이 많이 굽혀져야 되고, 그러니까 장거리 운행을 하거나 길게 운행을 할 때는 좀 불편하다는 거죠. 시트를 조금 한 클릭만 한번 뒤로 밀어봐야겠습니다. 네, 요 정도 밀어도 사실 지금 여유는 있거든요. 손도 뭐 그렇게 멀어지진 않았으니까. 자, 근데 이제 이 힐앤토 하시면서 이 브레이크 페달 높이, 그 다음에 악셀 페달 높이, 그리고 이제 악셀 브레이크 사이의 거리 때문에 뭐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거리가 조금 멀긴 해요. 이게 제 아베오랑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멀게 굳이 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멀긴 한데 뭐 이게 절대 못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느낌이거든요. 이거는 연습을 조금 하시면 극복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단 이제 브레이크 페달을 가볍게 밟으면서 이제 힐앤토 일상주행에서 한 500rpm 미만 정도를 블래핑을 해주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조금 더 힘이 들어갈 것 같긴 합니다. 다시 조금 당겨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에어컨을 켰을 때의 그러니까 약간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낮은 RPM 대역에서의 출력차가 느껴지는 살짝씩.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60m 앞 10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고 한번 여기 같은 경우 2단으로 올라가네요. 힘없는 차들은 이제 1단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 경사인데,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느껴보기 위해서 에어컨은 지금부터 한번 꺼볼게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자, 지금도 제가 악셀을 좀 깊게 밟지 않았으면 이게 아마 차가 좀 밀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덕 밀림 방지 기능이 유용하다라고 느껴지는 타이밍이 없지 않아 있긴 있거든요. 이제 그런 타이밍들이 있긴 한데, 제 경우에는 이게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좀 불편하다고 느껴지네요. 악셀도 조금 약하게 묻는 것 같고. 지금부터 교차로에서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1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 제가 산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파트 단지로 잘못 들어가서 다시 나가야 돼. 이제 제대로 된 길로 가볼게요. 자, 2단에서 이제 2000rpm 미만에서도 이 정도 오르막을 가속력이 완전 떨어진 상태가 아니면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에어컨은 이제 제가 끄고 그냥 송풍으로 돌려놓은 상태고요. 여기서 아마 에어컨을 켜면은 그래도 뭐 낮은 마력, 제 차 같은 이제 마력이 진짜 낮은 차들에 비하면 출발할 때 정도 말고는 뭐 이렇게 출력자가 느껴지진 않네요, 딱히.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자, 노멀 모드에서는 뭐 방지턱 이렇게 이 정도 속도에서 넘는 거 전혀 불쾌감을 주거나 하진 않고요. 전방에 우회전 잠시 후 그 아파트 단지니까 이어서 1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나는 시점부터 해가지고 이제 M 모드를 한번 켜고 달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주변에 이렇게 보행자분들도 계시고 이 모드를 켜기가 되게 껄끄러운데요. 한 번 정도는 뭐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대쪽으로 가야 되나? 자, 제가 지금 앞에 이제 모닝이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저는 뭐 이 정도 상황에서는 브레이크 전혀 안 잡고 스티어링 휠을 돌려도 그냥 가볍게 돌아 나갑니다. 이 정도 속도에서. 이거는 확실히 일반 차들하고는 굉장한 차별이 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